과거에는 글로벌 악재가 발생을 하면은 뭔가 시장 공백 기간 거쳐가지고 충격이 좀 분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계속 반응을 먼저 하다 보니까 뭐 소위 글로벌 호구가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 먼저 그 기존에는 네. 그 호주 시장이 열리기 전에 뭐 G7이냐 이런 데서 이자율에 대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동에 폭격을 한다거나 하는 게 전부 호주 시장 열리기 전에 이제 이루어지고 중요한 건 이제 뉴욕하고 런던 시장이 닫힌 상태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한 다음에 아시아 시장부터 이렇게 쭉 충격이 오면서 이걸 이제 평가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합니다. 뭐 이런 패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그냥 온몸으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지금 비트코인 혼자 새벽에 폭격이 일어나면 혼자 떨어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ATM이다.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뭐 비트코인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조금 지금 양태가 약간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러한 폭격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대폭락을 우려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그 여파를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잘 버티고 있거든요. 방금도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에 그 서킷 브레이크 맞아요. 걸렸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네.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오히려 보이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글로벌 시장이 비트코인의 용도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비트코인을 일종의 가격 발견자, 그 어떤 충격이 얼마만큼 여파가 있지를 먼저 실험해보는 뭐의 어떤 그런 테스트로 부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이 글로벌 거래가 되면서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그런 단일한 어떤 가격을 갖고 있는 상품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더들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의식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재무장관이나 혹은 뭐 월가의 큰 손들도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이제 비주류에서 주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비트코인이 뭐 다른 주식시장처럼 아침 9시에 열리고 5시에 닫히고 이런 거는 논의는 된 적이 있는데 불가능하거든요. 블록체인은 계속 24시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런 속성이 오히려 그 시장에서 어떤 용도를 갖고 쓰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저도 10분 동감하는 게 네. 실제로 이번 그 전쟁이 주말에 터졌잖아요. 주말에 금 시장이 노는데 토큰화금이 먼저 반응을 했고 사실 이제 월요일에 개장하면서 실물금, 그러니까 실물금이라기보다는 이제 금선물 시장입니다만 CME 거래소라든지 그런 규모 있는 거래소에서 그 가격을 거의 그냥 이어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발견하는 그런 창구로 24시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근데 오늘 사실 여쭤볼 메인 질문이 사실 조금 이 변동성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네. 제인스트리트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마켓 메이커 업체가 최근에 크립토 이 씬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 가격 조작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과 등을 맞대고 있잖아요. 사실 가격 조작이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고요. 사실 이번에 이러한 폭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제인 스트리트 때문에 반등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 저도 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네. 약간 그러길 희망하는 거죠. 아, 희망사항. 네, 비트코인이 너무 빠르게 네네. 너무 갑작스럽게 떨어졌는데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이런 신호가 이 크립토 세계에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뉴욕 시간 10시만 되면 떨어지냐. 네. 그러니까 뉴욕 시간 10시라는 게 미국 그 시장이 뉴욕 시장이 개장하고 런던 30분 지난 다음에 런던 시장이 닫히기 전이거든요. 네. 꼭 그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 크립토 월드에서 계속 이 의혹이 있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제인스트리트 같은 회사는 그 큰 그 트레이드 회사인데 네. AP라 그래가지고 그 지정 참여자로 블랙락 같은 회사의 그 ETF를 선행 매매하도록 되어 있는 플레이어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행 매매라는 게 프론트 러닝이라는 게 사실 그 대표적인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 고객이 이거를 살지 팔지를 미리 알고 자기가 창구에 미리 달려가서 매도나 매수 주문을 넣는다는 데서 파생된 말이근데요. 이게 이 크립토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근데
여지까지는 뭐 그닥 모니터링도 없었고 그 규제가 이렇게 촘촘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루나테라 사태 때도 알고 있지만 이게 비법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까먹으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도 사실상 거의 시세 조작에 가까운 트위터를 엄청나게 많이 날렸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게 도지코인 샀다. 네, 뭐 그렇죠. 이런 도지코인 가격 올라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도치코인이 만약에 월가에서 거래하는 정상적인 상품이면 네. 그거 최소 20년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뭐 뒤에서 물론 이제 거래를 한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이 선행 매매에 대한 의혹은 늘 있었는데 이번에 그 테라폼 랩스가 네. 그 소송을 했어요. 네. 그 이 제인 스트리트를. 네. 그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루나테라가 그 디패깅 직전에 이 제인 스트리트가 뭔가 했다는 거죠. 거대한 자금을 빼면서. 근데 이거는 원래 이 업계에서 굉장히 횡행한 음모론이었고 저도 제인 스트리트라는 이름은 이번에 처음 들었지만 테라 루나 사태 때 그 중국계 자본과 미국 월가가 합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어쨌건 만든 이 테라 루나를 해먹었다는 이야기는 뭐 이 업계에서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재미있는 스토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도건 대표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네. SEC한테 이렇게 호출 명령서라고 하죠. 법적으로는 굉장히 이름이 다양한데 그걸 받았는데 그걸 흔들면서 조롱을 했어요. 선을 넘은 거죠. 네. 세게 선을 넘어갔고 그걸 방송에 나와서 했어요. 컨퍼런스에서. 아, 그랬었나요?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선을 세게 넘어갔고 그 중국계 자본들이 그 투라레나 뒤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중국계 자본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걸 트리거를 했다는 게 바로 이 제인 스트리트라는 그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제인 스트리트의 10시 음모론이 이번에 이 테라폼 랩스의 이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점화가 된 거고요. 그게 막 일주일 동안 이 세계가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 폭격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음모론으로 이제 사그러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폭격이 없이 지금 6만 5천, 6만 4천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7만을 이번 주에 회복했다면 아 이거 제인 스트리트가 소송당해서 이제 조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게 너무 큰 이슈에 가려갖고 네. 이거 전쟁 그냥- 이슈에 하필. 그렇죠. 이제 다시 음모론의 그 램프 안으로 들어갔죠. 제인 스트리트는 어찌됐든 간에 몸을 좀 사릴 텐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그럼 앞으로는 과연 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마켓메이커가 없다 치면 아니 네. 마켓메이커는 계속 있는 건데요. 이런 근데 이제 제이스를 얘네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네.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비트코인 강세론자로서 비트코인 하면 이제 탈중앙 아닙니까? 네. 네. 탈중앙을 외치는 사람들은 원래 비트코인 ETF 같은 걸 월가가 승인하는 걸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 같은 거 월가가 승인하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주식처럼 예탁 결제원에 맡기는 방식으로 소유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게 탈중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월가가 이게 뭐 많이 좌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봤던 이유가 ETF가 돼야지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그런 뭐 인플루언서들이 가격을 가지고 노는 그런 것들을 못 하거든요. 완충 작용을 해준다는 네. 거죠. 그렇죠. 제도화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게리 겐슬러가 그 2024년도 1월에 비트코인 ETF 승인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시세 조작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겠다. 그 인플루언서들 니네 조심해라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선행 매매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월가에서 이렇게 큰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조차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자기가 우리는 이제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오를 것 같아 그럼 미리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팔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그게 오를 것 같다는 게 자기네들이 옆에 있는 파트너가 지금 거래하는 거를 보고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 그래서 너무나 가까운 사이다 보니. 이렇게 난리를 쳐야지 이제 SEC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이제 들여다보고 그리고 몇 명 부르고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비트코인이 이제 정상적인 자산 대우를 받는 거고요. 제가 12년 동안 비트코인의 차트를 본 바에 의하면 장난을 정말 많이 칩니다. 예,
이게 100억대의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 50만 원대에는 100억 가지고 있는 중국계 자본들도 장난을 쳤고 좀 가격이 오르었을 땐 1000억대 자본들도 장난을 쳤고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월가의 큰 손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뭔가 했다라는 게 거의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생각이지만 저에게 동의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 일이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차원에서 이 라방도 찍고 막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모든 걸 덮어버렸죠. 전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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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잠깐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제인 스트리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제 중견급 이상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켓 메이커 업체가 미국 시간 10시만 되면 인위적으로 가격 조작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던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테라폼 랩스라고 하는 테라 루나 사태의 원인인 회사죠. 거기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인 스트리트가 그거를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안 한다고 하면 가격이 오를 거니까요. 근데 마침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우리가 확인은 할 수 없게 됐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네. 어쨌든 이 제인 스트리트라는 회사가 블랙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잖아요.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인 스트리트는 조금 사이즈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에 네. 비하면. 요런 사이즈 정도의 회사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풀어주시면. 네, 비트코인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장은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게 없고 가격이 한없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자산 시장이라는 게 실물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심리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 같은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인위적인 개입 같아도 이게 옹호가 되는 이유가 너무 빨리 빠지는 거는 그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심리를 좀 이렇게 쿨다운 시키려고 한번 닫아 놓으면 사람들이 좀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네네. 네. 근데 비트코인 정신이 안 돌아옵니다. 계속 떨어지면. 저같이 이렇게 고인물들도 정신없이. 네. 고인물도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갑자기 제가 막 키고 있어요 거래소를. 나도 팔아야지 막 이러면서.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얼마나 많은 공포를 우리는 느끼겠어요. 어떡해요, 그렇죠. 진짜. 그런 네. 특성이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레버러지 거래를 제한이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20배 레버러지를 걸어버리면 5%만 하락해도 청산이잖아요. 그렇죠. 뭐 김동완 대표님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김동완 대표님 영상 보면서 배운 건데 하여튼 지난번 10월 달에 우리 청산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그냥 5%만 가격이 움직여도 그 레버러지 쓴 그 개미 투자자들이 전부 떨려 나가니까 그게 완전히 그 악순환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이걸 막아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공포가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그렇죠. 그런 사회학적 그런 멋있는 용어에 의해서 네. 경로 의존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아, 듣는데 소름이 돋아요 지금.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네. 결정적일 때마다 눌러주면 이게 되는 건데 제가 제인 스트리트를 의심하는 결정적인 건 이게 아니고 네. 김동완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사이클이 너무 놀랍게도 날짜까지 맞추면서 패턴을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 세계에서 지금 패턴? 프랙탈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너무 인위적인 통계는 원래 통계학에서 이거는 빨간불이거든요. 이건 누군가 마사지라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런 애들이 제인 스트리트 혼자는 아닐 거고 월가 애들이 이게 우리가 비가 왔을 때 폐수를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야 티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겨울 사이클이라는 그 사람들의 심리에서 네. 자기네들이 결정적 영향력을 어차피 못 미치거든요. 비트코인 워낙에 크거든. 그러니까 살짝 넛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이 4년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에 편승을 해서 그렇죠. 그 반감기 그걸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상승기에 당연히 그렇게 가격을 눌러봐야 눌리지가 않을 텐데 지금은 다들 하락장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넛지를 주면서 눌러주면 가격이 실제로 내려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2021년, 22년도에는 루나테라라는 사냥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뚜렷한 사냥감이 워낙에 또 허술하기도 했었고 그 시스템 자체. 그래서 그 사냥감을 먹이로 삼아서 크립토 윈터를 조장을 했다면 네. 이 세력이 지금은 사냥감이 MSTR인 거예요. 아, 그래서 MSTR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한동안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MSTR을 코너로 몰면서
이제 그 MSTR이 무슨 뭐 그 진짜로 그 무슨 채권에 쫓기거나 이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야, 손실 구간이래. 그럼 털지 않을까? 네. 채권 추심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막 해명을 많이 제가 MSTR 관계자도 아닌데 제가 해명을 해줄 안 망한다 야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 심리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실제로 이제 누구나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죠. MSTR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75만 개 정도 되나요? 70만 개 이상인데 저 비트코인 탐난다. 아, 저거를 그냥 시장에서 사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MSTR이 공포 구간에 들어가서 이걸 던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갈 거고 네. 그때 월가의 기업들이 싸게 이렇게 줍줍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하죠. 근데 네, 막 네. 이런 시나리오랑 뭐 음모론이라면 음모론이랑 뭐 이런 추론들이랑 이 너무 많은데 그럼 이 시장을 저희는 저 같은 일반 개미는 어떻게 신뢰하고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하면 안 좋습니다. 아, 저 하지 마. 근데 이 질문을 약간 예. 제가 각을 바꿔서 여쭤보면 예. 결국에 교수님은 약간 심증이긴 하지만 제인 스트리트 혹은 제인 스트리트가 아니더라도 그 우리가 모르는 어떤 돈이 많은 세력들이 비트코인 하방에 베팅을 하고 거기서 이익을 지금 수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SEC 같은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네. SEC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막 이 세계에서 이걸 난리를 치고 네. 이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SEC도 이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거고 결국 이런 거는 음모로 우리는 못 밝혀요. 우리는 추론만 할 뿐이고 결국은 네. 수사기관이 이제 그들의 통신 기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매매 패턴을 이제 빅데이터에 돌려갖고 네. 이게 선행 매매 했다 안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엄청난 그 인력과 어떤 자원을 동원해야지만 밝힐 수 있는 건데 워낙에 그들도 이 선수들이기 때문에 고도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 쉽게 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서 물어본 그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게 네.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빤빤히 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2024년도 1월에 ETF 승인 났을 때 우리가 다 기뻐했지만 이제 우리가 우려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제 경쟁 상대가 우리 같은 이제 아마추어들이 아니고 저 월가에 무서운 애들이 우리 프로들이 경쟁 상대들 들어온다. 그렇죠. 그들이 몰려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번 겨울이 그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네. 겨울이 올 타이밍이긴 했는데 날짜까지 거의 맞추면서 이렇게 찍어 누른다는 건 뭔가 한두 명이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안 하더라도 막 난리를 쳐야지 이제 덜 하겠죠. 네. 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비트코인 맥시시고 또 비트코인 전문가로 잘 알려져 계셔서 사실 이제 저는 오신다고 했을 때 네. 궁금한 걸 다 물어봐야겠다 아.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어쨌든 뭐 하락장 분위기인 건 맞잖아요. 사실 하락장 자체는 지나고 나야 확정이 되는 거긴 하지만 제일 지금 내가 여윳돈이 있는데 더 지금 넣을까 아니면 뭐 한 달 뒤에 넣을까? 왜냐하면 이제 4년 주기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바닥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넣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일단 할 것 같거든요. 네. 조언을 한번 주신다면. 그래서 오늘 이번 주도 되게 중요하고 이번에 그 이란 폭격 이후에 네. 이 장세 흐름이 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모두 이란이 좀 위험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비트코인은 반등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가격의 발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실제로 많이 팔았을 거예요. 유동성 때문에. 그런데 실제 수요가 폭발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폭발했냐면 이란에서 폭발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스콧 베센트 그 재무장관까지 이란에서 돈이 지금 유럽으로 러시아하고 있는데 그 금융권을 타고 가는 돈이거나 아니면 디지털 자산이거나 우리가 다 모니터링해서 다 일일이 다 봉쇄해야 됐다는 말을 할 때 굳이 디지털 자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이란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아라가 완전히 뭐 이제 걸레가 됐으니까 네. 이 부르는 게 값이겠죠. 이런 일이 만약에 대만이나 한국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난다면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비트코인은 동결되고요. 개인 지갑에 빼놓은 비트코인은 한국 원화로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더라도 이런 일이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충격을 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비트코인은 이게 물질도 아니고 실체가 없어서 믿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물질이 아니니까 공항 검색대 안 걸리는구나. 그리고 이게 은행권을 통해서 가지 않으니까 내가 몸만 빠져나가면 사하라 사막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주면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이제 돌아가면 네. 이번에 위기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른 형태로 보여주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누가 비트코인을 믿게 되냐면 기관과 슈퍼리치들이 비트코인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자산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왜 열심히 소개하냐면 네. 우리가 모나리자가 제가 살 가능성은 없잖아요. 네. 근데 모나리자 그림의 그 10,000분의 1조각을 저보고 사라 그러면 저는 살 거거든요. 가치가 있으니까. 대표님 안 사실 겁니까? 저도 사죠. 네, 그 알바끼잖아요, 알바끼. 그렇죠. 그래서 알바끼를 하자는 거죠. 지금 되게 좋다. 지금 시기적으로 좋다.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적기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요걸 잘 보셔라. 그 이번 전쟁에 다시 우리가 코스피처럼 이렇게 끌어내려올 건지 네. 아니면 버티다가 올라갈 건지를 살짝 보시면 판단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제가 좀 교수님의 영상을 자주 본다고 했잖아요. 뭔가 베이지안적 사고 막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예, 제가 또 이렇게 보여도 또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베이지안 티오렘을 배웠었어요. 네. 저 석사 논문 쓸 때 막 그런 걸 했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자주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베이지안 네. 리즈닝이라는 건 베이지안 추론이라는 거는 딱 두 가지 전제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건 데이터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확률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계의 크립토 세계가 부족주의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나는 비트코인이 절대로 오를 거라고 믿어. 나는 이더리움이 절대로 오를 거라고 믿어 하고 서로 막 논쟁도 안 하면서 이제 자기 걸 우기면서 남의 것을 이제 막 굉장히 폄하하는 게 막 횡행해요. 이런 사고가 전형적으로 이제 0 아니면 1이라는 사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세계에 들어와서 저희 독자들한테 강조했던 건 뭐냐면 0과 1이 아니다. 우리가 여지를 남겨야 된다. 95% 혹은 10%로 여지를 가지고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베이지안 추론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커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 게임 중에 홀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렇게 커뮤니티 카드가 하나씩 뒤집어지거든요. 하나씩 뒤집어질 때마다 배팅을 달리하죠. 근데 네. 똑같다면 만약에 이거는 반드시 내가 다 이길 거라고 한다면 그 패가 뒤집어지거나 무관하게 계속 최고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가 뒤집어질 때마다 확률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딱 정확하게 베이지안 추론입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추론이라는 게 제가 아까 이란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한 게 전형적인 베이지안 추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신념 체계에서는 폭격이 일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비트코인은 지금 유동성 ATM 머신만은 아니다. 이게 네. 혹시 제2의 가설, 부자들이 지정학적 위기가 생기면 이거 돈을 국경 밖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야?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처음에 나타났었고 이번에 이란에서 나타난다면 사람들한테 이게 반복되면서 영향을 미치겠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약간씩 수정해 가는 거죠. 큰 방향은 이때 어쨌든 계속 수정을 해 나가면서 확률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본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념도 중요한데 비트코인을 지키려면 신념이 중요합니다. 근데 신념만큼이나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네. 김동완 대표님이 너무 잘하시는 건데요. 김동완 대표님 영상 보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로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대신 공부해 주셔가지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보는데 저는 단기 매매를 안 하는데 불구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계속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전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이번에 또 비트코인이 버텨낸다면 비트코인은 원래 그 정체성대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유사시에 지정학적 자산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국적 기업이나 슈퍼리치들한테 너무 필수 불가결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수요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물밑에서 실제 수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심리적으로 이거 오를 거야 이런 기대감만이 아니라 실제 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실제 수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비트코인은 실제 수요가 일반인들의 수요가 아니고요. 슈퍼리치나 다국적 기업들이 국경 통제에 대비해서 자산을 옮기는 용도로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그 탈레반이 오기 전에 대통령이 그 도망을 갔는데 군용백 2자루를 놓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달러가 잔뜩 들어 있었거든요. 그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헬기에 네. 태우기인데 두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쵸, 가져갈 수 있었을 군용백 텐데. 2개 가득 채워봐야 뭐 몇백만 달러 정도일 텐데 사실은 USB 하나면 맞아요. 그럼요. 훨씬 많은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요새 뭐 금 때문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냐 막 욕 먹고 있는데 네. 금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는 공항에서 걸려요. 그렇죠. 아, 그렇죠. 100% 걸립니다. 네, 보이죠. 그리고 네. 금부치를 가지고 어떻게 난민 캠프에서 잠을 잡니까? 불침번 사야지 살해당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런 어려움은 최근에 있죠. 되게 네. 재밌는 얘기 들은 게 네네. 그 텅스텐인가요? 금이랑 밀도가 비슷한 금속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금으로 도금을 하면 이걸 잘라보기 전까지는 금괴인지 도금된 금괴인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의 저울에 달아봐도 무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 이제 금이 워낙 인기라서 그런 어떤 위조 같은 것도 행행한다고 하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위조 가능성은 거의 제로니까. 그렇죠. 네. 빗썸 사태를 보면서 비트코인 위조된다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빗썸 안에서만 위조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빗썸 밖에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위조가 없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자산으로서 이제 인식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런 뉴스를 봐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아무리 제인 스트리트 같은 월가의 큰 손들이 장난을 치더라도 실제 수요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MSTR의 이제 스트레이티지의 이제 대표가 늘 하는 말이거든요. 비트코인이 늘 지는 것 같아도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깨달으면 게임이 계속 끝나는 거다. 네.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럼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조금 종합해 보면 어쨌든 단기 투자자들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해서는 월가 친구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죠. 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장기로 가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예, 베이지안적 사고를 가동해서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팩트가 주어질 때마다 판단을 계속 가중을 해가야 간다. 그렇죠. 옮겨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제 제인 스트리트 관련 가설이 최근 불거지긴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시장을 어떻게 믿어요? 이거 시장 조작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종합해서 어떤 그냥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좀 할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빠져나가는 게 맞는데 빠져나갈 시점을 우리가 놓쳤죠. 작년 언제 11월에 나갔어야 나갔어야 되는데. 아, 작년에 나갔어야 네,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못 나간다. 지금은 나가면 후회하니까요. 네. 지금은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그렇군요. 미처 못 빠져나가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썰물에 갇힌 거거든요. 네. 썰물에 갇힌 고기가 뭐 이렇게 뭐 길을 찾겠다고 뭐 함부로 올라왔다가는 이제 말라 죽습니다. 그냥 물 안에 그렇게 숨어 있다가 네. 민물이 들어오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민물이 들어오니까 기다리시면 되고 네. 이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너무 잘 된 거죠. 작년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좋은 거죠. 지금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갖고 지금 들어오라 그래서 오늘 들어왔다 내일 떨어져가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되고 이 시즌에 계획을 잘 세우면 이제 또 기회가 온 거죠. 지금 원래 책에서도 지정학적 이슈하고 비트코인 연결해서 많이 설명하시고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란 전쟁이 예상이 됐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앞일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요런 이슈는 꼭 지켜보는 게 좋다. 뭔가 휘발성이 있는 이슈들이다. 이런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박상혁 이제 편집장님이 얘기했던 그 클래리티 법안도 네. 지금 네.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겨울이 너무 빨리 급작스럽게 왔는데 다른 패턴이 약간 있습니다. 그 저점이 만약에 6만 달러라면 저점이 너무 빨리 왔어요. 원래 저점이 겨울이 시작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오는데 만약에 저점이 빨리 온 거라면 이 시장은 지금 회복을 서서히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봄도 일찍 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 봄이 오는데 트리거가 아마 클래리티 법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이란 폭격이 일어났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두바이거든요. 요새 크립토 세계는 전부 두바이로 다 향하고 있는데 네. 두바이에 폭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두바이도.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가 아마 그 두바이를 중심으로 해갖고 비트코인이 얼마나 지정학적인 자산인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각성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각성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약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점점 심화되고 장기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달 정도는 갈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이것보다 좀 올라가거나 버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제 뭐 앞으로의 한 달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네요, 저희에게. 네, 지금 네. 이제 월로 보면 5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실 현상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긴 시간 하락을 했다는 네네 얘기죠. 연속적으로 네. 긴 시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얘기 생각하시는 거는 3월달에 2월보다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희망적인 그렇죠. 예, 전쟁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건 네. 이거는 비트코인이 원래 비트코인 정체성이 바로 그 슈퍼리치들이 지정학적 위기가 전쟁이 발생하면 자산을 옆 나라로 옮기는 용도인데 그걸 확인해주고 있는 거고 그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심리적인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오늘 새벽에 트윗처럼 클래리티 법안이 은행들이 이제 방해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다면 이제 그거를 모멘텀으로 해갖고 시장의 심리가 바뀔 거라고 보고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의 주식시장만 보던 투자자들이 아니 이게 비트코인도 하나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좀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겠다. 다르게 가잖아요, 지금. 네. 비상관 자산의 그렇죠. 영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이 서서히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이게 마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이 오늘도 많이 내리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던 돈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상승한다고 하면 이렇게 머니 무브가 일어날 가능성도 같이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는데 제 주변에 이제 이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서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요새도 관심들이 있으신가요? 그랬는데 요새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나 중산층들은 이제 관심을 접고 있는데 진짜 부자나 어떤 회사의 대표 같은 분들은 저를 계속 이제 불러서 좀 듣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연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많이 모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원래 이제 제가 12년 경험을 했으면 지금 같은 시장을 3번 경험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저와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농담은 아닌 게 제가 천재 구간을 달릴 때가 있고요. 짧습니다. 한 6개월. 어디 가나 제가 천재 소리를 듣고 막 사람들이 네네. 막 동경의 눈으로 저를 보는데 나머지 3년 6개월은 바보, 사기꾼 이런 욕을 먹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겨울이 이상한 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좀 뭐라고 하는 사람이 덜한가요? 지식이 있고 돈이 있는 분들 위주로 네. 저에 대한 그 관심이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약간 다르다. 탈 패턴이라면 이게 다르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약간 체감하는 게 그렇죠. 네네, 어떤 네. 체감을 하고 이 있어요? 사기꾼 취급이 없어요. 하락을 지금 하고 최근에? 있는데, 네.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당하시나요? 그거를? 저는 많이 당했죠. 아니 그래요? 지하철 가면 아직도 그런데요. 지하철에서는 아직도 사기꾼인데 네. 좀 높은 데 가면은 괜찮더라고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두 분.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제가 차마 모르고 오늘 알게 우리 됐는데요. 힘듭니다. 힘듭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가지고 네. 이제 2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고 실제로 또 지금 봄이잖아요. 네, 네, 좋은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요새는 이제 영상이 잘 안 나갑니다. 제 채널에서만 하고.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동완 대표님하고 서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3프로이기 때문에 제가 나온 거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생방송을 못 합니다. 이게 울렁증 있어갖고. 근데 두 분이 워낙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전혀 몰랐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네, 하셔가지고. 너무 자연스러우신데요. 네. 그래서 정말 생방송 정말 오랜만에 해봐요. 네.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